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확산되면서 도미노 위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벽조부터 불거지고는 이 문제를 김명수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시종평가 김명수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채권단에게 설명회까지 이제 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이 시작이 이제 이 PF 차입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PF 차입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금 올해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PF 부실 문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PF 채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공사를 하는 특수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네. 지금 큰 규모는 이제 본 PF가 30조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브릿지론이 30조 원, 본 PF가 104조 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34조 원에 이릅니다. 예. 브릿지론은 이제 공사 전 단계 그 토지대에 대한 대출이고, 그리고 본 PF는 이제 공사에 들어간 본 공사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그 공사 중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으로 토지를 산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토지를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불황이라서 가격이 한 30에서 50% 내려간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론 중에서 이제 후순위가 많고,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순위라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은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서 브릿지론은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PF 차입금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 예. PF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예. 본 PF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여기 100억짜리 아파트 분양 공사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풀 펀딩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다 빌릴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70%까지를 봅니다. 예. 그래서 70%에 한 70억 정도를 차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보통 이제 토지대가 지방은 한 30%, 그러니까 서울은 한 50%. 전체 공사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로 보고요. 네. 공사비는 한 3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이 한 10%. 그럼 이제 공사 마진이 20% 남으면 이것을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게 비용 구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 금리 인상과 인플레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대는 이제 예전에 사놓은 거니까 40억 그대로이지만 이제 공사 비용이 한 24%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인건비라도 자재라든가. 그래서 네. 30억에서 이게 37억 정도로 올랐고, 네. 그리고 금융 비용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이제 과거에 적용된 금리 한 5%에서 지금 한 8%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금융 비용도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 전체 비용이 92억이 되죠. 네. 아이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 분양이 된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공사 비용을 올려달라 이런 이제 시비가 그랬죠. 걸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분양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100% 분양이 되더라도 어려워지겠죠. 당초 기대했던 이익보다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 지난달 12월 달 전국 매매 가격 지수가 87을 기록했습니다. 13%가 떨어졌다는 거죠. 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구조에서 예. 또 적자가 한 5억 정도 나는 구조가 되어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건설사도 자금이 어려워지고 금융권도 부실채권을 떠안을 그렇죠. 확률이 이제 높아지고. 시공사는 이제 차입금 예를 들어서 시공사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파트를 물량으로 받는 형태가 그렇죠. 되겠죠. 이게 미분양을 관리잖아요, 받는 형태가 그죠?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연대보증까지 제공을 했으면 시공사가 PF 차입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금융권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선순위에 해당하는 제1금융권이 아니고 예. 후순위에 해당하는 2금융권이나 그 밑에 금융권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거기부터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본 PF 아까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네. 본 PF의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전국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 나이스 실용평가에서 과거 3년간 사업성 평가를 한 대략 한 20조 원의 이런 PF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7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분양 금액이 한 39조 원 정도 되는 데 대해서 예. 대출은 지금 14조 원 정도 돼서 예. 지금 대출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크게 높은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양호한 편입니다. 예. 비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양 금액은 16조 원인데 네. 6조 원 정도 돼서 이것도 한 37% 정도 됩니다. 예. 지방이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죠. 지방은 한 44% 대출 예. 비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이제 121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55조 원 분양 금액에 대해서 대출 금액은 한 2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대출 금액이 이제 분양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로 이 수치는 저희가 이제 엑시트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네.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분양률을 저희가 한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이 잘 안 될 경우에 좀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폭이 한 20-30% 정도 된다. 여력이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이 PF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 이렇게 이 중에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후순위, 이제, 예, 중순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예. 이런 근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 측면이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금융권은 어떤가 그렇죠. 따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금융권에는 이제 브릿지론과 이제 본 PF가 있는데 저희 이제 본 PF 쪽을 이제 주로 보겠습니다. 본 PF 중에서 주로 이제 중후순위 아까 분양률이 예를 들어서 뭐 50% 이렇게 이상 되면은 본 PF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본 PF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증권사 25개 예. 그리고 캐피탈사 26개, 저축은행 16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본 PF의 후순위 대출이 증권사가 8.6조 원, 캐피탈사가 5조 원 정도, 예. 저축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분양률은 어떻게 되느냐? 증권사가 40%죠 지금. 그리고 캐피탈사는 63%, 그리고 저축은행은 3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피탈사는 분양률이 아주 높아서 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보고, 겁니다. 예. 예. 저축은행은 후순위 대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8.6조 원 후순위 대출이 본 PF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증권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예. 입장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증권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렇죠.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가 지금 재무 수치를 이제 업권별로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권사의 그 PF가 맨 윗줄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증권사의 PF는 27조 원. 네. 근데 증권사의 자기 자본 규모가 지금 78조 원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나눠 보면 한 35%. 예. 모두 다 침식되더라도 35% 침식되고 나서 자본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캐피탈사는 오히려 이제 27조 원 PF 대비 자기 자본이 32조 원으로서 87% 상당히 부담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 저축은행은 8조 원 대비 자기 자본이 오히려 적죠. 네. 7조 원이죠. 그래서 그 비중이 한 115% 돼서 저축은행이 위험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사 PF 문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브릿지론은 제2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모두 문제가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 PF 중에서 위험한 것은 증권사의 PF인데, 그거 몰려 있다. 예. 근데 증권사는 오히려 재무 비율이 좋아서 버틸만하다. 감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도인가요? 특히 이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제2금융권 PF 대출 위험은 이제 중소형 소수의 증권사 그리고 일부 캐피탈사 그리고 대주주 지원 여력이 좀 빈약한 저축은행 뭐 이런 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예. 분양이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면 그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건설사는 뭐 그 업계 전반의 문제죠. 그렇죠. 지금 건설사는 지금 이제 전국 평균 분양률이 50% 정도에 불과해서 네. 이런 저조한 분양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자금 경색에 빠지고 이들의 부도는 이제 금융권으로 이어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 부분에 이제 해결책을 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해결할 건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좀 거시 경제 전반을 좀 보자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뭐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이제 리펀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실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건설사라든지 캐피탈사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접근이 거의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해결책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하고 물가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분양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첫 번째 이제 물가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근데 다만 좀 희망적인 것은 지금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 잡히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것이 좀 희망적인 소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따라서 FRB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새해 좀 희망을 걸고 그 부분은 건설사하고 금융사에 조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분양률이죠. 분양률. 예, 네. 이게 결론은 문제인데, 분양률이죠. 사실은. 예. 예. 근데 이 건설사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부분인데 분양률은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릅니다. 첫 번째는 가격, 예, 두 번째는 소득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은 사실은 그 건설사들이 가격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률이 낮은데 예. 뭐 그 가격을 다 받겠다고 할 때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10년 동안 호황을 겪으면서 재무 여력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뭐 충당금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약간 예. 양보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지방 중소형 건설사는 이제 사정이 좀 달라서 그 좀 요즘 이제 폐업과 부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소득인데 그럼 이제 소득 상황이 좋으냐? 저희가 최근에 경기가 침체돼 있다, 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측면을 좀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투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가 주거의 대상이어야 되지 그게 투기의 대상이 되면 되겠느냐 뭐 예. 이런 이제 예. 정치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논변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아파트는 사실상 이제 금융 상품화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상품이 표준화돼 있죠. 20평, 30평, 40평. 그리고 네. 거래 정보도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화도 아주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과 아주 흡사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투자 가치가 있느냐. 예. 그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늘 습관화 되었어요. 예. 한 뭐 10년, 20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이게 꼭대기다라는 주장은 늘 있어왔고요. 네. 지금도 있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네.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조짐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예.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사실 한국 경제는 생산물의 70%를 해외 수출해서 유지되는 수출형 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곧 공장 가동률과 고용을 좌우하고 네. 그것은 곧 소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그 남동 공업벨트 예를 들어서 예. 뭐 창원, 부산, 울산, 뭐 거제 이런 곳에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기계, 그렇죠. 뭐 조선, IT도 그렇고. 방산업종 이런 쪽이 아주 예. 그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또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하고. 네. 예. 그래서 하는 전망에 따르면 이 토표를 보시면 2023년 하반기에 무역 흑자가 289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본원 소득 수지라고 맨 밑에 있는 칸을 보시면은 네. 이쪽이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의 유입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한 4천억 불 이상 투자를 해놓은 그로부터 들어오는 이자 배당들이 있겠죠. 예. 그것이 작년 한 해 한 28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수출이 9.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9.3% 성장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럼요. 일구의 경제가 9.3% 성장했다는 것은 예. 엄청난 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경상수지가 죄송합니다. 경상수지 이제 예상액이 한 490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화로 네. 한 64조 원 됩니다. 오. 예. 새로운 뉴머니가 인풋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고용 수지도 좋습니다. 고용 지금. 수지. 예. 그래서 사실 건설업이 불황이면은 인력 네. 시장에는 이제 한파가 몰아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남대문 앞에는 실업자로 장사진을 이루고 그런 거 우리가 쉽게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즘 보셨나요? 그 없죠. 예. 실업률이 2022년 2.9%에서 오히려 2.4%로 지금 하반기에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고용을 넘어서 실제로는 경제학적으로는 과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사실상 남동 공업 벨트에서는 지금 인력난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이제 가계 소득의 증가와 네. 또 부동산의 잠재적인 대기 수요 네. 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감히 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뭐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PF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사실 이 해주시면 PF 문제는 뭐 저금리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 공이 벌어진 문제입니다. 후유증이에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물론 누구의 잘못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탐욕스럽게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것은 뭐 벌어진 일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 각 경제 주체들이 뭐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가를 낮춰야 됩니다. 좀 양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사도 디지털 협의체에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양보하고 예, 역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분양률 제고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맞아요. 또 예.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게들이 이제 매력적인 분양가, 또 금리 조건, 또 각종 세제 혜택 이런 것을 기대하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구나. 예, 주거용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구나라고 해서 시장 수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예. 저희 방송 이제 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시죠. 다음에 또 예. 예. 오늘 뭐 덕분에 여쭤- 대표님 덕분에 PF에 대해서는 아주 맞아요.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된 것 저도 같아요. 그래요. 아유, 예, 다른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명수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